저는 73살이 되던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거든요. 그날 저녁 앵커가 말했죠. 한국 노년층 자살률 OECD 1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 통계 안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30년을 일했죠. 새벽 4시면 일어나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이것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퇴직금 받고 나서는 아내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은퇴하고 나니 제 삶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통계를 읽어 내려갔어요.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46.6명 OECD 평균의 3배. 숫자였어요. 그저 숫자.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아버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곧 저 숫자가 되겠구나. 아내 윤미자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인 미자는 최근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가끔 제 얼굴을 못 알아볼 때도 있었죠. 그날도 미자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 나 약 먹었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까 먹었어. 하지만 미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언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삶을 도대체 왜 이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자의 약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 그리고 수면제. 남은 수면제가 20알쯤 있었어요. 저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그때 미자가 불렀어요.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수면제를 도로 봉투에 넣고 물을 따라 줬습니다. 미자는 물을 마시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저를 믿고 의지하는데 저는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환경미화원으로 산 30년. 그동안 제가 치운 쓰레기가 몇 톤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 인생도 그 쓰레기처럼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는 정말 내 차례인가 보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미자 약을 챙겨주고 아침을 먹고 약국에 갔어요. 약국 앞엔 늘 줄이 길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죠. 약을 받고 나면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선 노인들이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신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죠. 오후엔 병원에 갔습니다. 미자의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차트만 보며 말했어요. 약 계속 드시고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료 시간은 3분도 안 걸렸죠.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또 들렸습니다. 노년층 고독사 증가세. 올해만 벌써 1000명 넘어.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고독사. 혼자 죽는 것.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내 이야기겠지.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식탁 위엔 식은 된장국과 단무지 2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미자가 물었죠. 영호 씨 반찬이 이게 다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다야.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해주는 내가 대체 뭐란 말인가. 누군가가 말했었죠. 노인 되면 하루가 무료해서 죽고 싶어진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무료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약국 직원은 다음 분 하고 불렀고 병원 간호사는 몇 번 환자분 하고 불렀죠. 제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김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민아, 아빠다. 엄마 병원 다녀왔다. 연락 좀 해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키우며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손녀 하늘이의 생일이었습니다. 14살. 중학생이 된 하늘이는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돌봐줬거든요. 하늘이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놀아요. 하며 제 손을 잡고 공원을 뛰어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민이가 하늘이를 제게서 멀리했어요.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색연필 세트. 제가 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선물을 들고 아들네 집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 손녀 목소리. 행복한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만 망치겠지. 그냥 가자. 선물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생일 축하해. 이거 할아버지가 사온 거야. 하늘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했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때 안에서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정민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가족끼리만 있고 싶어요. 다음에 봬요. 그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미자의 약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약값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8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엔 5만 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보험 적용이 줄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은 3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 전기료가 3만 원, 수도료가 2만 원. 미자 약값까지 하면 적자였어요. 퇴직금은 이미 다 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정말 끝인가? 미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걱정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약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거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했잖아. 제가 말했죠. 미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밥만 먹어도 되겠지. 저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제대로 먹어야 해.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아껴야죠. 영호 씨 먹을 것도 사야 하는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아내가 약을 반으로 쪼개며 살아야 하는 이 삶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산 대가인가? 이게 내가 받을 삶인가? 다음 날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 상담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 아내가 치매인데 약값이 너무 부담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어요. 직원은 몇 번 클릭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드님 소득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저희를 안 도와줘요. 그래도 법적으론 부양 의무자예요.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 됩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직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에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 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말이 죄가 된 세상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아,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성금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상여금이 늦게 나와서요. 다음 달에 2달치 보낼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다. 내 식구들 챙겨라. 정민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연히 정민이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병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 번호판을 보니 정민이 차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새 차? 정민이는 얼마 전까지 중고차를 몰았는데 아파트 입구로 가니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주 축하 화환이었어요. 김정민님 입주를 축하합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새 아파트에 이사했구나. 새 차도 샀고. 정민이가 제게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성금이 부담돼요. 다음에 보낼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한텐 병원비 10만 원도 부담스럽다더니. 그날 밤 저는 정민이 집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은하, 아버지다. 정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집에 있잖아. 손님이 와 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지금은 곤란해. 하늘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왔는데. 조용히 해. 나중에 보면 돼. 그 말에 저는 손이 식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민이는 제가 온 걸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열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한테도 짐일 뿐이구나.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파트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심야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노인 문제 뉴스였죠. 노인 빈곤율 45%, OECD 최고 수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저 45%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죽을까?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의 편지였어요. 손글씨로 쓴 편지였죠.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빠, 몰래 썼어요. 할머니 아프다면서요? 병원 같이 가요. 할아버지, 제 생일 때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색연필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얼굴 그렸는데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늘이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거기까지 쓰고 멈췄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편지를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편지를 품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젊었을 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곳이었어요. 쓰레기 수거를 하러 자주 갔던 산길이었죠. 그 길 끝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올랐어요. 숲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동료 박철수가 말했었죠. 영호야, 이 길은 끝이 없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때는 끝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혼자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길의 끝을 보려는 순간이구나.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까마득했습니다. 바위와 나무들이 보였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민이의 어린 시절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웃는 모습도 떠올랐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간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박은석 목사. 저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호 씨, 저 박은석 목사입니다.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요.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산에 왔어요. 산에요? 혼자요? 네.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영호 씨 힘드시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힘들어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위치를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절벽 앞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 목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영호 씨 교회에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없으면 내가 만듭시다. 같이 와요. 저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목사님은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목사님은 저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교회는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안에는 노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나이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영호 씨입니다. 노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죽으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을 모아뒀죠. 100알쯤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 매려고 줄까지 샀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살만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목사님이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선 국밥 냄새가 났어요. 저녁 드세요. 목사님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따끈한 국밥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었죠.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나 싶었거든요. 벽에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할 일은 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그럴까? 내게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을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영호 씨 여기서 봉사활동 같이 하실래요? 봉사요? 네. 병원에서 환자들 도와주는 일이에요. 서류 정리하고 휠체어 밀어주고 그런 일들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웃었어요. 물론이죠. 영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잖아요. 며칠 뒤 저는 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환자들의 서류를 정리했어요.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젊은이라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정민이였습니다. 정민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여긴 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환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이야. 정민이는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누구 병문안 왔니? 네, 처남이 입원해서요. 그래. 잘 돌봐줘라. 정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저는 정민이를 봤습니다. 정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게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나는 내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정민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으로 갚아야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 딸한테 보여줘라. 하늘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라. 그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정민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정민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다. 그날 이후 정민이가 자주 연락했습니다. 병원비도 보내줬어요. 하늘이도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하늘이는 제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아버지, 그렸어요. 그림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그린 제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하늘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미자의 상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으니 증상이 안정됐어요. 미자는 가끔 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영호 씨 오늘 뭐 했어요? 봉사활동했지. 대단해요. 우리 영호 씨.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교회 게시판에 손편지가 하나 걸렸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어요. 목사님이 게시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죽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통계 숫자 하나가 되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한 할 일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편지 밑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어느 날 오후 하늘이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게시판에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뉴스에 나오지 말아요. 나랑 놀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 이야기를 숫자로 세지 못하게 할 거야. 하늘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늘아. 창밖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주름진 얼굴에도 햇살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보자.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렸습니다. 노년층 자살률 여전히 높은 수준.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저 통계 속 누군가에게도 제가 받은 것 같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길 바란다고.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미자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기분 좋아. 오늘 하늘이 봤거든. 그래요? 우리 손녀 잘 있죠? 잘 있어. 우리 보러 온대. 미자는 기뻐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요. 그래, 같이 준비하자. 저는 미자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자는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없었겠죠. 하늘이의 웃음도, 미자의 따뜻함도, 봄 햇살도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